나와 함께 삼전더비를 보러 한번 다녀오지 않겠느냐? 가을날 모처럼 다니러 온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를 잘 안다. 애숙 역시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녀 역시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부녀는 다음날 꼭두 새벽에 집을 나섰다. 아버지 제안으로 애숙은 행로가 편하도록 남장을 했다. 부득부득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부술은 그냥 집에 남아있도록 주저앉혔다. 왕복 100리길이 넘을 곳이라고 했다. 비밀방이 달린 개나리 벗짐을 맨 아버지가 저만큼 앞서서 걸었다. 딸이 큰 고생을 할까 걱정이 깊은 어머니는 배까지 타야 한다는 그 먼 곳을 무엇하러 가느냐고 처음에는 말렸다. 그러나 부녀의 나들이를 강하게 막아서지는 않았다. 대신 주먹밥을 정성스레 만들어서 아버지 벗짐에 넣어줬다. 아버지가 저만큼 앞서고 애숙이 밭을 따라갔다. 삼계나루가 저만큼 보일 때까지 부녀는 말이 없었다. 나루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보는 노른 한강이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것처럼 시원했다. 실안개가 피어오른 강나루에는 이른 시각부터 돛을 올리고 떠다니는 배들이 적지 않았다. 삼계나루는 규모가 컸다. 나룻가에는 소해 안에서 생산된다는 소금 가마와 젓갈 항아리들이 줄비했다. 이른 새벽인데도 사람들도 꽤 붐볐다. 나루 오른쪽 강 한복판에 커다란 섬이 보였다. 아버지, 저기 큰 섬이 보입니다. 요명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섬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밤섬이라는 것이란다. 섬에는 나무도 있었지만 호루만 빈가도 꽤 여럿 보였다. 그러면 섬에 보이는 저 나무들이 밤나무입니까? 아니다. 저 섬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양잠을 해서 뽕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어 놓았단다. 그래서 저 섬을 소잠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쪽 한양도성에서 사는 일이 보고 온 사람들이 주로 건너가서 생활 터전을 잡았을 것이다. 마포나루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애숙을 강가에 앉아 쉬도록 하고는 정박해 있는 여러 척의 배들을 살피며 백군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말았다. 아무래도 강변길을 따라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성파나루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애숙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서둘러 가시지요, 아버지. 그래, 그러자꾸나. 강변길을 잡아 나가자 머지않아 왼편에 영산이 보였다. 아버지, 저기 보이는 것이 남산에서 한강 쪽으로 뻗어 있는 영산 맞습니까?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거기가 바로 영산이란다. 봉우리가 급이 서러서 형상이 무른 이무기 같다는 것이 영산이라는 말을 들었다. 먹은 선생의 시에 영산이 한강수를 베개 삼았다는 표현을 본 기억이 났다. 영산 앞자락에 있는 커다란 모래 강변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나루터도 제법 커 보였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저기가 너들 나루라고 하는 나루터란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상류 쪽에 작은 나루터가 또 보였다. 저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흑성나루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기 그 앞쪽에 멀리 보이는 나루가 동작나루란다.
아버지 말대로 살펴보니 강 건너 맞은편 멀리 작은 장난감처럼 새긴 배들이 모여있는 나루들이 차례로 보였다. 멀리서 보는 강나루들이 왠지 정겨웠다. 꽤 오랜 시간을 걸었다. 강변을 걷기가 마땅치 않아서 때로는 남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었다. 강의 북쪽 강변길을 오랫동안 걷고 나서야 한강진이라는 큰 나루터를 만났다. 아버지는 다시 조만치 묵혀있는 배들과 사공들을 찾아다니며 배편을 알아보고는 돌아왔다.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다음 나루터에서 배를 탈 수 있다는구나. 그러면 어서 가시지 아버지. 조금 더 가면 약수터가 있다 하니 거기에서 아침밥을 먹고 가자꾸나. 급하게 오느라고 시장기마저 잊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한강나루 조금 지나서 정말 약수터가 있었다. 부녀는 약수터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가 지거운 괴나리 벗짐을 풀어 주먹밥을 꺼내어 먹었다. 깨소금을 발라 만든 어머니 주먹밥이 아주 맛있었다. 아버지와 이렇게 나와 드넓은 한강을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냐, 아비도 마찬가지로구나. 강바람도 알맞게 선선하여 정신도 맑아지고 참 좋다. 성파나루로 가는 배편이 있는 드뭇게는 거기에서부터 심리도 채 되지 않았다. 마침 출발 직전인 배편이 있어서 두 사람은 곧바로 돛배에 올랐다. 돛을 올리고도 사공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노를 힘차게 저어서 강을 힘겹게 거슬러 올라갔다. 강 건너 맞은편 언덕에 우뚝하니 높이 지은 커다란 정자와 그 아래 누각들이 보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사우당을 아느냐? 예종 대왕 때 용의종을 지낸 한명희 대감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정자가 그 유명한 압구정이니라. 그렇습니까? 한명희 대감이 만년에 정자를 짓고 명나라 무인 예겸으로부터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풍치가 멋진 정자입니다. 사우당은 가히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사가들이 조선에서는 그를 능가하도록 노회반 종객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권력을 끈질기게 들인 특별한 사람이었지. 나아가는 돛배에서 바라본 압구정은 마치 지상의 풍경이 아닌 것처럼 수려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잘 몰라도 강에서 올려다보는 경치도 그저 일품이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배가 가까스로 성파나루에 닿은 곳은 종로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다. 나루에는 배가 그리 많지 않았다. 배에서 내리자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위쪽 소나무가 울창한 먼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이 바로 남한산성이 있는 총량산이란다. 인조대왕께서 몽진에 계시던 곳이다. 말로만 듣던 것입니다. 애석은 산등성이를 잠시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저기 가까운 언덕 위에 있는 비각이 바로 삼전덥이란다. 배를 갖다 댄 나루터엔 고다란 수양보들이 서 있었다.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여러 채의 처가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고 오른쪽 마을 뒤 나지막한 봉우리 위에 보이는 비각이 오뚝했다. 삼전더비는 정축 하성 이후 총나라 역으로 만들어진 대청 황제의 공덕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불행한 역사의 증표 같은 곳이지. 호름한 처가들이 다닥다닥 이어진 마을을 지나 비각에 오르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비각은 총기와 지붕 아래 네기등을 세운 형태로 돼 있었다. 귀부 위에 세워진 비속의 글씨는 한자와 만주 문자, 몽골 문자 세 가지로 돼 있었다.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임금이 공손히 복종하여 서로 이끌고 기순하니 위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독에 기위한 것이다. 황제께서 가상이 요교, 운택이 흡족하고 예우가 융숭하였다. 황제께서 온화한 낯으로 웃으면서 창과 방패를 거두시었다. 한숨이 났다. 패전국이 참혹한 처지가 졸졸이 느껴졌다.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아팠다. 영경에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어찌 읽었느냐? 아버지 물음이 결국 눈물샘을 터지게 하고 말았다. 참담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 삼전더비는 바로 네 기구한 운명이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병자호란이라는 빈족의 비극이 우리 가문과 내 운명에까지 농쿨을 뻗치고 있느니라. 애숙은 할 말이 없었다. 예전부터 삼전더비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다. 비석이 만들어진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전쟁이 종결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나라에서 인조대왕께 청국이 태종 황제에게 항복한 자리에 대청 황제 공덕비를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단다. 조선 조정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 비록 항복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청나라는 오랑캐요. 명나라만을 중화로 생각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비문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단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청나라의 요구를 무시할 형편이 아니었으니 대왕께서는 당대 문장으로 일가를 잃은 장유, 조희일, 이경석 세 사람으로부터 굴을 받아서 이 가운데 장유와 이경석이 굴을 청나라 조정에 보냈고 결국 청나라에서 이경석이 굴을 지목하여 비를 세우게 됐단다. 비문을 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지었을까? 애숙은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비문을 읽었다. 그때 어느새 나타났는지 일단의 사내들이 비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67명은 종이 될 것 같은 남자들 가운데 지게를 진 사람이 있었다. 지게 위에는 고다란 장군 모양의 통이 보였다. 거기 누구요? 비키시오, 비켜! 앞장서 오는 남자가 애숙 부녀를 발견하고 손을 휘휘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애숙이 팔을 재빨리 잡아당겼다. 얘야, 저거 똥장군인 모양이다. 빨리 비켜야 한다. 부녀는 비각으로부터 이만치 멀리 떨어져서 섰다. 비각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우는 듯 지게 위의 연기를 내려놓자마자 호둥지둥 뚜껑을 연 다음 두 사람이 맞들고는 비속에다가 떼역물을 사정없이 뿌려댔다. 그들이 입에서 고친 역설이 튀어나왔다. 에라이, 떡물이나 처먹어라. 더러운 오랑캐놈들, 간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철천지원 쓰놈들. 순식간에 사방으로 썩은 인분이 고약한 냄새가 퍼져나가 코를 잡도록 만들었다. 이놈들, 꼼짝 마라! 언제 나타났는지 아래쪽에서 여러 명의 군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올라오고 있었다. 똥장군이 내용물을 비속에다가 다 쏟아본 사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단지와 지게까지 내던지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군졸들이 그들을 잡으러 달려간 사이에 지자인 듯한 군관이 비각을 살피면서 혀를 찼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골핏하면 이 짓거리야.
그러면서 비각에서 뚝 떨어진 곳에서 걸을 잡고 서 있는 애숙 부녀를 흘끔거리다가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다. 여기서 왜 이러고들 있어? 냉큼 내려가시오. 아버지가 애숙이 손을 잡고 언덕 아래로 이끌었다. 오후가 되면서 성판 아래도 제법 많은 배가 드나들었다. 애숙은 아버지와 함께 수양보들 아래에 앉아 타고 돌아갈 배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25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백성들이 원하는 여전하구나. 왜 안 그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무참히 끌려간 전쟁이었으니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결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역사의 연속이라는 현실이 속을 푸구나. 애숙이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일을 떠올렸다. 돌아가신 서연세자님과 금상전하께서 똑같이 천국에서 벌모 생활을 하시고도 겪고 느끼고 온 진실이 서로 달랐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듯 다음 반문했다. 왕자님들이 보고 온 천국이 내가 보고 느끼고 돌아온 그곳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운명이 갈릴 턱이 없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달라서가 아니라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나라 권력이 속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엄하단다. 서녀가 연경에서 보고 느낀 것은 조선이 큰 나라의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모르긴 하오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목이 너무 흡수하여 일어나는 모순과 그태 우연이 너무 깊은 것이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처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소에 이르기를 수학하고 실사굿이라고 했느니라. 공리공론만을 일삼는 성명 이야기 한계를 극복하는 게 맞기는 한데 세상이 좀처럼 그렇게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북보를 외치는 분들이 기계는 감복할 일이나 왠지 공허해 보이는 것은 저만이 효배한 감상입니까? 아니다. 북벌론자들이 고개는 백성들이 마음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명분을 구축하자는 속셈이 있을 뿐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지. 이기기 위해서는 족개심부터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 배워서 스스로 깨우치고 새롭게 변하여 안으로 강해지는 것이 지름길이거늘. 성파 나루로 가는 돛담배가 나루로 들어오고 있었다. 돌아오는 뱃길은 하루로 내려가는 길이라 훨씬 수월했다. 고슬로 올라갈 쪽이 절반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두 묵게에서 배를 내린 두 사람은 부지런히 걸었다. 마포 나루를 지날칠 즈음에는 날이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물집이 잡힌 발이 아파서 애숙이 심하게 절뚝거렸다. 아버지가 개나리 벗짐을 앞으로 돌려매고 등을 돌려 들이밀었다. 아닙니다. 저 혼자서 더 걸어보겠습니다. 괜찮다. 네가 어릴 적에는 아비 등에 업히고 싶어서 꾀병을 곧잘 부리곤 하지 않았더냐? 그랬었다. 옛날 양주 갈립산 기술 외가에 갈 때도 그랬고 남산 구경을 갔을 때도 그랬다. 그때 애숙은 꾀병을 피워 아버지 등에 업힌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기꺼이 딸을 업어 주었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소녀가 꾀병 부리는 걸 아셨습니까? 내가 왜 그걸 몰랐겠느냐? 그럼 오늘도 소녀가 꾀병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이 아비 기력이 아직은 딸을 업어줄 만큼은 되느니라. 애숙이 아버지 등에 업혔다. 대6살 어릴 적에 느꼈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내 무게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마음고생 좀 그만하고 편안하면 좋으련만 물론 그마저도 쉽지 않겠지. 아버지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이 감겼다. 애숙은 모처럼 행복했다.